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목소리를 좀 낮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예상보다 좀 깊게 누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그 장중 스케치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슬라가 제가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그러니까 18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 실적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어제 테슬라가 한 4.7% 밀었고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또 시간에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한 4%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일단 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거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의 빅테크 관련 종목군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이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 영향 가장 미치는 게. 그리고 이제 뭐 애플 정도 되는데 미국은 이제 구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애플하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 세 종목이 이제 안 빠지면 전체 지수는 안 빠져요. 그리고 이 세 종목 중에서 가령 뭐 애플이 민다 그러면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지수는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올라가고 한 종목만 빠지면 지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 그 중에서 가장 영향 많이 미치는 것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인데, 이 두 종목이 어저께 뭐 오늘,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많이 안 뺍니다만은, 주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이 바로, 우리 코스닥 시장에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코스닥이지만 3% 넘게 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것이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주가 하락 나온 것은 엊그저께 미국의 상무장관이 반도체 그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저사용 그 반도체까지도 지금 규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달에 미중 그 정상회담이 지금 대기돼 있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물밑 교섭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좀 기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였잖아요. 근데 4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1,000억대 이상 회복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아침에 개파락 나오고 오후장에 좀 올렸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화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는커녕 지난 고점 4.8을 어제 또 돌파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4.96에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3을 장중에 지금 터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계속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야 지난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의 재무부에 금고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200억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1조 4천억 달러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근데 10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가장 많이 국채 발행이 이루어졌을 거라 보고 있고 어제 그 20년물 국채 발행했는데 금액은 크지가 않는데 근데 이전에 발행했을 때 이자가 4.59였어요. 4.59인데 어제 발행한 국채는 이자가 5.24까지 튀어버렸습니다. 0.65%포인트 튀어버렸거든요.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96까지 튀어 올라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엊그저께 미국에서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잖아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고, 어제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 예상치가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0.7이 나와버렸어요. 0.7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물가가 지금 올라가지고 소비가 좀 많이 죽을 줄 알아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소매 판매가 또 늘어나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금리 인상 또 우려감이 생겨버리고 인플레이션 또 우려감이 생겨버리죠. 물가 이렇게 비싼데도 뭐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우려를 자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그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우리가 잘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게 나왔는데 이건 명목 소비라는 얘기죠. 명목 소비. 표면적으로 높게 나온 것이다. 근데 미국의 실질 소비는 제자리라는 얘기예요. 늘어난 게 없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소비는 계속 개걸음 패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달부터 기업에서 계속 꾹꾹 참고 있다가 갑자기 막 우유값도 올리고 뭐 분유값도 올리고 서울우유 같은 경우도 아이스크림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소비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소비가 늘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는 일단 그 줄었다든지 아니면 제자리인데 물가 가격, 제품의 가격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난 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명목 소비는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실질 소비는 지금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수치만 늘어난 거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똑같은 거, 동일한 거 제가 뭐 커피를 한 잔 사더라도 지난달에 1,000원에 샀는데 이번 달에는 2,000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00원이 되니까는 지난달에 이제 두 잔을 마셨는데 이번 달은 비싸니까 한 잔만 마셨어. 양은 한 잔만 마셨어도 소비는 지난달과 동일하죠. 2,000원 썼으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착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로 지금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허가 내준 것을 신축, 건축 허가 내준 것이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추세에 잡힌 겁니다. 다음에 발표할 것은 이제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어제 새벽에 발행했던 20년물 국채 발행 이자가 그 전에 발행했던 것보다도 대폭 상향된 0.65%포인트 뛰면서 올라갔고, 두 번째는 그저께 소매 판매가 이거 뭐 착시 효과입니다만은 표면적으로 늘어났다. 그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그럼 다음 달에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세 번째도 이제 어제 발표했던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그전 허가 내준 것이 이번에 잡힌 것이다는 얘기죠. 장중에 지금 보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 종목 수가 1,450개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1,450개 정도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잡히는데 이게 그 제가 데이터를 계속 뽑는데요. 1,457개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18분 넘어서고 있는데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없어요. 네, 역대급.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이거든요. 종가상으로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하고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1,450개. 그러니까 아침부터 동시효과 때부터 1,400개 하락 출발해가지고 잠깐 1,300개 초반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죠. 코스닥이 지금까지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종목 수가 현재 시간까지 2시 20분 지나서고 있는데 하락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이제 이런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위험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나중에 뒤집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또 이제 강한 또 이제 기회가 되겠죠. 예, 그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의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뭐 2주 전에도 셀 클라이맥스 구간이다 이제 그런 말 드리면서 반등을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다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빠지고 있는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흔들리지 마시고 4분기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지금 뭐 고점에서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회사 괜찮으면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구도 저점을 한 번에 잡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정도면 시장이 한 8, 90% 빠졌다 그러면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제 발 뒤꿈치에서 한 번에 다 매수합니까? 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제 강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것도 제가 그 2주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이제 10월 달, 이게 이맘때죠, 이맘때인데 코스피가 이제 9월 달, 10월 달 급락 나왔잖아요. 이게 작년 차트하고 제가 지금 현재 올해 차트하고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상황이 작년보다는 지금이 월등히 낮습니다.
예, 제가 2주 전에도 작년과 올해 현재 뭐 중동 전쟁 발발하고 나서 경제 지표, 물가 지표, 그다음에 수급 분석, 뭐 이자 금리 분석,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작년 같은 경우 뭐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었고 다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작년에 이제 2,540에서 400포인트 다이렉트 빼버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30날이 저점이었어요. 9월 30날. 올해는 지금 10월 10일이 저점이죠. 10월 10일. 물론 이게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뭐 학원은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작년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러나서 이제 그러니까 2주 조금 넘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시당초에 V자로 이렇게 외바닥으로 V자로 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급락이 단번 나오면 최소한 뭐 이중 쌍바닥 내지 아니면 뭐 코스닥처럼 오늘 저점 다시 깨면서 역 헤드앤숄더 이렇게 머리를 만들고 이런 뭐 패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래소는 아직 저점 안 깼으니까 뭐 쌍바닥 정도, 최소한 쌍바닥 정도, 아니면 뭐 쓰리바닥, 뭐 이 정도는 다들 생각하시겠죠.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그 한 2주 조금 넘게 쌍바닥을 그려 나가는 과정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9월 30날 1차 저점 나오고 10월 12일 날 저점 나왔으니까 거의 한 2주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유도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열흘 늦게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작년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 측면, 그다음에 수급 분석, 금리 다 제가 감안해가지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 그래도 많이 좋으니까, 뭐 작년 기준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10월 10일이면 한 열흘 정도, 12일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가서 이제 쌍바닥이든지 아니면 뭐 들림 쌍바닥이든지 그런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다음 주까지 이 시장이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가정 가운데 그 중간 주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도 올라가면 매수하지 마시고 밀 때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중반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형이 나오는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악재 때문에 우리 시장의 코스닥을 오늘도 한 번 더 미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다른 지표가 좀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나빠진 건 없다. 지수만 좀 더 뺐을 뿐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시장이 많이 충격이 나왔을 때 어떤 업종이 가장 강했고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이따 그 강의 후반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기준했을 때는 반도체가 그나마 가장 강했다 그랬죠. 반도체가 이제 그나마 가장 안 밀렸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중간 안 밀렸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확 밀어버리죠. 어제 유한양 그 영향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안 좋았는데 2차 전지 지난주 반등 나오고 이번 주 다시 한번 눌림을 주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일단은 현재 시장에 이제 소위 얘기하면 뭐 치고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서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보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하고 동행하면서 움직입니다. 다수의 이제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들 종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수도 이제 향방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이후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녹색 선이 삼성전자고, 분홍색 선이 코스피 지수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 코스피 지수 못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뭐 상징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디램 반도체 가격은 어제 그저께 이제 하이닉스가 신고가 나왔던 것이 낸드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제 디램 쪽에서는 흑자가 지금 예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또 4년 사이클이거든요. 2011년도에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고점 나왔잖아요. 정확히. 내년이면 4년이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4년 사이클이면은 특히 이제 짝수년도에는 무조건 강합니다. 그래서
삼전하고 만약에 지수가 못 간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실적을 지금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가 2011년도 이후 지금 2023년이니까 12년 만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삼성전자 실적 영업이익이 16조였어요. 16조. 근데 올해는 지금 7조 원이죠. 연초만 하더라도 한 12조 예상했다가. 근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30조 이상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가에 못 가겠습니까, 여기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영업 적자 7조 원 넘는데 내년에는 반대로 한 7조 원, 8조 원 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수는 이제 근본적으로 현재 지수보다도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이 지금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이 두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뭐 2010년도부터 지금 한 13년 동안의 주가 동향 보시면, 코스피하고 다수의 이제 뭐 이격차는 있고 기간차는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12년 동안의 동향 보게 되면, 지수가, 하이닉스가 못 가면 지수가 못 가고, 3년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가치 지수도 올라간다. 다수의 이제 격차는 시기적인 어떤 이격은 있습니다.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코스피도 같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수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4분기를 겨냥해가지고 저점 구간은 맞다. 그 외에 이제 지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고, 단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다음 주까지 아까 이제 쌍바닥 패턴 정도 예상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공개 방송에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지금은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제가 보건대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지수 때 매수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적으로 1차 바닥을 주고 나서 다음 주까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뭐 12일 정도, 2주 좀 넘게 걸렸으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게 외바닥으로 못 가니까 그래도 외바닥으로 V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이 나와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미국의 빅테크 급반등 나올 것이고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2차전지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제약바이오도 급반등이 나오겠죠. 제약바이오 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 초반까지는 그래도 버티다가 이번 주에 이제 급락 나왔던 것이 뭐냐면 어제 뭐 유한양의 그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실제로 제약바이오도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렇게 되질 않겠죠. 뭐 야금야금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국제금리도. 근데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너무 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의 일자별로 종목 등락수 현황인데 13일부터 이제 이렇게 어제까지 4일 동안에 시장에 코스닥 전체 지금 거래되는 종목이 1,586개입니다. 1,60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날 보시면은 상승이 380개, 하락이 1,100개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하루에 3,800원을 매수해버려요. 그 전날 이제 지수 저점 깨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 전주에는 13일 전에는 4일 연속 매도를 했거든요. 손절하셨다는 얘기죠. 저점에서. 근데 이틀 동안 또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손절하고 나서 계속 찌글찌글 전립선형 패턴으로 뭐 흘러내린다든지 지금처럼 더 빼버리면 그 위에서 전전주에 손절하셨던 분들은 그래. 심리적으로. 여기 손절 잘했어. 지수 더 빼잖아. 종목 더 빼잖아. 예. 이렇게 이제 뭐 위로를 좀 자기 자신이 찾을 수 있는데 매도하고 났는데 이틀 동안 지난주에 그냥 급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마음이 급해지겠죠. 손실 난 거 다시 또 바로 이제 회복하려고 급하게 서두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보시면은 그다음 종목도 그냥 1,100개가 막 또 하락이 나오고 16일도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1,200개, 장중에 1,300개 넘었습니다. 이날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장중에 한 1,500억 매수하다가 오후장에 이제 좀 매수 금액을 줄인 거예요. 한 500억, 한 7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17일하고 어제까지 보시면 반대로 그 전날 1,200개 하락인데 이날은 또 아침부터 동시효과에 거의 한 1,200개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장중에 한 1,200~300억 매도하시다가 종가에 900억, 1,000억 조금 안 되게 매도하셨고 어제 같은 경우도 또 1,000개가 또 넘게 아침부터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지금 보면요. 종목이 오늘도 뭐 1,400개 지금 빠지잖아요. 1,000개 이상 빠지는 것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돼버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죠. 엄청. 그리고 이제 금액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거래소보다 배팅이 더 많이 하는 코스닥 쪽으로. 좀 급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다음 주까지 완만하게 이제 우리가 쌍바닥 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예, 그 전전주에 이제 손절 좀 하신 분들은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게 왜냐하면 이 종목 수, 하락 종목 수와 상승 종목 수에 나타나거든요. 그 심리가 그대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그 배팅하는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좀 분할로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따 제가 또 이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래 대금도 거의 그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거래 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량도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떤 뭐 재료가 있다든지 뭐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만 그쪽으로만 그 거래량은 이제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단발로 좀 움직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제 그저께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제 안 그래도 거래 대금이 없어가지고 다른 종목군들 막 빌비대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와버리네. 시장의 메이저는 이제 외인인데 코스닥에서 17일 날 삼성전자 외인들이 오랜만에 3,200억 매수하고 하이닉스도 1,400억을 매수하면서 두 종목 다 한 5천억 좀 넘게 매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날 코스피 전체 매수 금액은 외인들이 산 게 4,20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다른 쪽에서 매수, 그러니까 좀 줄이고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 매수했다는 얘기죠. 뭐 기간 쪽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1, 22, 23 올해까지 지금 코스피 4년 연속 순매도예요. 징그리 합니다, 그냥. 뭐 연기금도 그렇고. 그나마도 우리가 이제 기댈 언덕이 뭐냐면 외국인. 외국인들은 지금 누적으로 그 7조 원 넘게 지금 매수하고, 코스닥도 작년에 4조 원 먼저 때렸고 올해는 지금 한 7천억밖에 안 때리거든요. 기관하고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쪽 아예 제외시켜버려요. 제가 방송할 때는 수급적으로. 이런 현상이다.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를 또 3,400원 매수하고, 하이닉스는 어제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500억 정도. 근데 어제 이제 코스피 전체 매수한 게 외인들이 3,400억이에요. 삼성전자 3만큼 샀죠. 누적으로 한 600억 정도 더 매수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안 그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없는데, 우리가 7월 달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2차 전지가 급등 나왔을 때,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다 쏠려버리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2차 전지 올라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코스닥 특히 다른 종목군들은 다 빼버리죠. 지수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막 코스닥의 소형업종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형 지수는 급등 나오는데 소형 지수는 뭐 4% 급락이 나버렸죠. 그런 현상이라뇨. 지금 반대로. 거래 대금이 없는데 외인들이 그나마 이제 매수해 주는 건 좋아요. 그나마. 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를 먼저 올려야, 그래야 지수가 바닥을 탈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좋으나, 근데 너무 또 이제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다른 쪽은 또 거래 대금 안 나오고 거래가 안 나오니까 더 찌글찌글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 수급 블랙홀 현상을 유발시키면서 또 외인들이 막 삼성전자도 매수해주고, 뭐 하이닉스도 좀 매수해주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매수해주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다른 그 뭐 경기 민감주도 뭐 몇천억 아니더라도 몇백억 같이 좀 매수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미 신용은 지난주까지 거래소 코스닥 한 2조 원 넘게 털렸기 때문에 조금만 기관들이 협조해주고 외인들이 좀 협조해주면 종목별로 이제 악성 매물은 좀 다 나왔거든요. 스탁론 다 나왔죠. 신용 다 나왔죠. 반대매매 막 늘어났었죠. 그다음에 주식 담보 대출금도 지금 많이 한 2조 원 감소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 막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아주 또 이 교묘한 외국인들도 그렇게 안 하죠. 예. 3점만 일단 매수하고 다른 쪽은 조금 덜어내니까 더 이제 빠지고, 요런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안 좋은 것이고, 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상당히 변동이 심한데 어제 뭐 이유도 없이 그동안 뭐 영풍인가요? 뭐 동일금속도 뭐 하한가로 급락 나오고